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또 전봉준이 나왔어요. 전봉준이 나왔어요. 밥 먹고 왔더니 기운이 좀 복잡하구나. 뭐냐? 전봉준은 일본을 제한해 국가의 통상을 긍정적으로 여겼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저 서울에 온 외국인들 다 죽일래? 아니요, 다 죽이기는요. 그들은 통상하러 왔으니까 놔두고요. 일본 놈만 우리나라를 뺏으려고 하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봉준은 일본을 제외한 외국과의 통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맞는 말이고 그의 안목은 결코 좁지 않았다. 좁지 않았겠죠. 우리 경호대 선사가 계시는데 뭔 재판관은 또한 동학의 2세 교주인 최시영과의 관계를 물었어요. 최대는 최재우의 아들 최시영. 뭔 2차 봉기 때 최시영과 상의했는가? 예, 물론 상의했죠. 라고 대답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냐면 최시영이 처음에 반대했어요. 동학이라고 말만 붙이지 동학도는 아닌 것 같고 안 되겠다. 우리 저기 전봉준을 강가에 고발하자라고까지 했죠. 거기서 중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손병이죠. 아니다. 뭔? 최시영은 동학의 괴수인데 동학당을 규합하면서 왜 의논하지 않았냐? 충호는 각자야. 대단한 말을 하고 있어요. 전봉준 대단해요. 충의는 각자의 본심에서 나온다. 왜? 내가 그거 하란다고 하느냐?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그 탐관오리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최시영인들 본인이 충의가 본심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법헌이 최시영과 의논하겠는가? 못 하려고. 본인이 알아서 할 거다. 충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봉준 본인은 내 본심은 어디다? 충의다 이런 말이야. 충의야, 충의. 그게 곧 경허선사인데. 동학 내에서 전봉준의 확고한 위치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왜? 전봉준은 뭐 이렇게 자기를 막 내세우려고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뭐냐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됐어? 아이씨, 뭐야? 아이고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했고 일어나라 아가야. 이것도 알죠? 그러니까 전봉준은 뭐 자기를 내세워서 뭐를 했던 게 아니고 오직 충의를 위해서 그걸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웅을 만들어준 거지 전봉준은 스스로가 영웅이 되고자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최시영과 견해가 달랐어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왜 생기느냐면 최시영과 견해가 다르다 보니까 시기를 늦추게 돼요. 시기를 늦춰가지고 오금치에 빨리 도달하지 못해서 오금치를 넘지 못하고 며칠이 늦어지면 몇 달이 한 달 정도가 늦어지는 바람에 관군과 일본군 놈들이 먼저 와 있어서 포진하고 있어서 결국은 오금치를 못 넘죠. 여기서 이제 불행의 시초가 시작되는 거예요. 최시영과는 견해가 달랐다. 그것은 사실 전봉준은 독실한 경학교도가 아니에요. 동학의 조직을 이용했을 뿐 나라의 문란한 기강을 바로잡고 백성을 구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최시영은 제2차 봉기에 반대해서 황해도로 가버렸어요. 난 안 해. 그 손병희는 최시영을 설득해요. 손천민 등의 전봉준의 요청에 따라 제2차 봉기 농민군에 합세를 하게 돼요. 전봉준의 생애의 마지막 길이었던 5차에 걸친 신문가 교수대 앞에서조차도 곧게 주장할 뿐이었어요. 이 전봉준의 특징이죠. 전봉준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우리 경호선사는 더 대단한 사람. 아유, 우리 경사 얼마나 애를 태웠을까. 연락도 잘 안 되고 나설 수도 없고 곱게 주장할 뿐이었으니 법관이 가다낙행과 달콤한 유혹에도 전봉준 장군은 의지를 꺾지 않았다.
너는 나의 적이요 나는 너의 적이다. 딱 맞는 말이죠. 너는 나를 잡아주려고 나는 너를 잡아주려고 한다. 여기서 적은 너 일본 놈이죠. 일본 놈. 내가 너희를 쳐 없애고 너희라고 쓰잖아요. 너희를 그러니까 일개인을 지금 지칭한 게 아니고 일본 놈 전체를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쳐 없애고 나란 일을 바로잡으려다가 오히려 너희 손에 잡혀버렸으니 너희는 나를 죽일 뿐이요. 죽여 그만하고 이 소리죠. 다른 말은 묻지 마. 죽이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적의 손에 죽을지언정 적의 법의 적용은 받지 않을 것이다. 일본 가서 재판은 안 받겠다 이런 얘기죠. 안 받아. 장군은 이렇게 외치고 아예 입을 닫아버렸어. 교수대 앞에서 법관이 가족들에게 할 말 있으면 할 말 없어. 가족들에게 할 말 있으면 하라라고 하자. 나를 죽일진데 종로 내거리에서 내 목을 베라. 종로 내거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목도 베라 그랬죠. 교수형 하지 말고 내 목을 베가지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내 피를 뿌려줘라. 그런 것이 옳거늘 너희들은 어쩌 이게 컴컴한 암굴에서 죽인 거예요. 그냥 새벽에 그 교수대에서. 말이 안 되죠. 아무도 모르는 새벽 2시에 비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 와중에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는 이 잡놈들. 어쩌여 컴컴한 적굴에서 조용히 죽이느냐. 제발 조용히 죽이지 말고 나를 떠들어서 죽여라. 이런 얘기죠. 그 억울함을 밝히고 꾸짖었더라. 그리고 교수대 앞에서 마지막 시로 절병시를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으니 백의 한사 우리 백의 민족이죠. 한사라고 하는 것은 그 한자가 항상 가난한 고달픈 추운 뭐 이렇게 그 나쁜 그런 환경을 말한다 그랬죠. 백의 한사 분연이 일어나서 등이 천하를 움직인 전봉준 장군이었죠. 우리 경호선사는 백의 한사는 아니지만 나의 한 산 뭘로 써줄까? 나의 한 불 나의 한. 그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경호대선사가 있었으니 가히 그 둘의 운명은 나라의 운명을 바로잡기 위해 언제나 같이 하였더라. 그가 주도한 동학농민혁명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조선 역사에서 근대를 열었고 그 후 현대사에 일어난 모든 대변혁의 시발점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요. 그 풀뿌리 민주주의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드디어 촛불혁명을 넘어서서 이재명을 탄생시켰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하여 근대사의 절대적 좌표로서 실제 출발점은 동학농민혁명으로 설정된 것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왜? 그 이전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것도 없었고 농민이 쟁기 들고 왜 덤벼? 세계 역사상에 없는 거래잖아요. 그래서 이 동학농민혁명은 세계 문화유산에 인류 문화유산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세계 인류 문화유산.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으로 이 전봉준을 비롯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결국 뭐 다시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경호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의 피 흘린 노력이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전봉준은 전 인류사의 인간으로서 무서우리만큼 맵고 차게 그리고 불꽃처럼 치열한 삶을 살다간 장군이었더라. 그 옆에는 바로 누가 있었더라. 우리 경호대선사가 있었더라. 그는 망국의 시대의 모든 것을 바쳐 나라와 민중을 구하려 일신을 불태운 처절한 혁명. 여기 경호선사가 안 계셨으면 전봉준 못해요. 망설이고 있는 전봉준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응? 이제 새날이 밝았다. 일어나라. 사나이 장군은 목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오지 않는 법이다. 두려움을 없애라. 이래가면서 그냥 계속 동료에서 전봉준 장군도 아마 경호선사에게 많은 의지를 가지고 더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셨을 거예요. 워낙에 대단하신 그거라 서로 주고받은 그런 것들 때문에. 전봉준 장군의 당당함은 서울로 압송된 전봉준 장군은 대역죄를 다루는 의구모 건설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고 1895년 양력으로 4월 24일 새벽 출소형을 2시에 당해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4월 24일이 아니라 전봉준 장군 순국일이 4월 24일이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5월 11일 그
그 무시어 그 전주 화약으로 정하신 것 같아요. 법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일본 영사관청은 조선민중의 추앙을 받는 천봉준 장군을 조선 침략에 대해 현실의 꼭두각시로 삼고자 끊임없이 회의를 했지만 천봉준은 끝내 거절했죠. 천봉준은 법정에서 단호히 말했다. 너는 나의 적이요 나는 너의 적이라. 내 너희를 쳐없애고 나라의 일을 바로잡으려 하다가 도리어 너네 손에 잡혔으니 너는 나를 죽일 뿐이요 나는 다른 말은 묻지 마라. 이런 분이 뭐 어디 있겠으면 진짜 의인이죠. 의인이고 어떻게 보면 나라를 구한 성인의 반열에서 경호선사가 안 계셨으면 전봉준은 좀 못 일어났을 거예요. 힘들죠. 옆에서 계속 부추겨주고 또 같은 동명상련을 앓고 있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 며칠 후에 경호선사 또 족보 찾으러 가요. 그런 것도 밝혀졌으면 좋겠고, 또 지금 비안도에서 경호선사 그 둘레길, 경호선사가 8년간 사셨던 그 둘레길을 조성해보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어서 제가 그 자료를 보내달라 해서 자료를 보냈어요. 엄청 많이 보냈어요. 수십 장을 보냈으니까 뭐 잘 되면 좋겠죠. 왜냐면은 그래도 경호선사가 파놓은 절골샘이라고 하는 샘물도 있고 또 거기에서 그 공부한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지금 있으니까 정정근이 또 김영배 또 최재일 이렇게 세 분의 자손들이 남아있어요. 정복동이가 아버지고 정정근이가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또 최재일의 또 그 며느리도 살아계시더라고요. 얘기했죠 같이. 근데 이건 실화야.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그 경호선사 둘레길 비안도에 그거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한불교 초계종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고금당이랑 그 어디야 금당사랑 이런 거 경호사 팻말을 써붙여 놔야 되는데 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뭐 설정 스님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지 않는 바에는 대한불교 초계종 안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이상해.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개인적으로 또 해야 할 일이 있죠. 네, 경호선사 그 고향 마을도 있고 뭐 어쨌든 저한테 힘이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재판을 지켜봤던 일본의 시사신보 서울특파원 닭가미 카메의 소감이다 이런 말이죠. 닭가미 카메가 하고 또 한 놈이 있나봐요. 고건구 거북구자죠. 고견구의 소감이다. 사형을 선고받으면 되게 정신이 혼돈이 박산하고 사지가 떨리는 법이다. 필요 없어. 그냥 죽을 거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선 사람은 배짱이 좋다. 동학의 거도를 자임하는 전봉준, 손아중, 최경선, 김덕명, 성두환 같은 사람은 매우 대담했다. 전봉준 그 기자들이 170인가 왔대잖아요. 미친놈들. 전봉준 장군을 죄인 취급하는 법무함은 관리에게 호통을 쳤다. 도 없는 나라에 도를 세우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탐과 놀이를 바라고 부당한 정치를 바로잡으려 가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죠. 사람을 매매하여 귀천이 있게 하고 공토로서 사토를 사람을 매매한다는 건 뭐죠? 노비제도. 말이 돼야 한대. 공토로서 사토를 만들어. 공토를 야금야금 수사다가 개인을 착복해서 사토를 만들고, 그래서 빈부의 차이가 있게 하는 거는 인도적인 원리의 위반이라 이것을 고치고자 하니 뭐가 잘못이며, 악한 정부를 고쳐 선한 정부를 만들고자 함이 뭐가 잘못이며, 자국의 백성을 처없애게 외적을 불러들였나 보니 이런 미친 내 죄가 가장 중대한지라 도리어 나를 죄인이라 이르느냐. 여기서 내 죄가 가장 중대하다는 것은 이제 서강범을 향해서 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정부를 말하는 거니까. 전봉준은 고문의 상처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관아의 서리가 안고 사형장으로 갔더라. 아이고 딱하지. 이튿날 새벽 2시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 속에 손아준, 김경선, 김덕명, 성두환 그 다음에 전봉준이 함께 교수형을 당했다. 전봉준의 나이는 41세. 교수대 앞에 선 장군께 집행관이 가족에게 할 말 있으면 나가 권고하자 이렇게 꾸짖었다. 다른 할 말은 없어. 가족 괜히 들먹거렸다가 곤란하냐. 그때 살아있었던 가족이 누구예요?
다 살아있었어요. 다 살아있어. 딸 둘, 아들 둘. 전영규, 전영현, 전옥녀, 전성녀. 이렇게 다. 슬프다. 그리고 이제 남평희 씨. 경호선사 여동생만 죽었죠. 여산송 씨. 경호선사 여동생 동희만 죽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살았고. 힘들다. 나를 죽일진데 종로 내거리에서 목을 베어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내 피를 뿌려주는 것이 옳거늘 어찌 컴컴한 도둑굴 속에서 남몰래 죽이느냐. 이 얼마나 당당하고 의연한 장부의 기상이란 말인가. 교수행 집행 당시 총순 판인관을 맡았던 강모 씨는 사형장에 와서도 여전히 동요됨이 없는 전봉준의 댄데미를 이렇게 말했다. 전봉준이 잡혀올 때부터 형을 받을 때까지 쭉 지켜봤다. 평문으로만 듣던 말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았더라. 이런 말이죠. 외모부터 천인 만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 정수한 얼굴과 정체 있는 아미, 눈썹과 눈썹 사이, 그랬죠. 엄정한 기상, 강장한 심지는 과연 세상을 한번 놀라게 할 대위인, 대영걸로 보였더라. 거기에 우리의 경호선사는 더 영걸이고 더 위인이고 더 잘생겼는데. 에이? 지난날 전봉준은 고을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으면서 은인자중하면서 때를 기다려왔다. 오척 단고의 몸에 우리 경호사는 구척 장신, 전봉준은 오척. 산고의 몸이 마치 녹두 같다 해서 녹두장군이란 별명이 붙었다. 그랬더니 거사하기도 전에 전라대는 재미있는 동요들이 퍼졌더라. 새야 새야 파랑새가 아니고 녹두새야 운역새야 아랫역새 운역 아랫역 다 있다는 얘기죠. 천주 고부 녹두새야 한박쪽바 열나무 딱딱 에후여 새야 새. 이제 요거는 이제 파랑새 노래죠. 저기는 녹두새고. 그래서 왜 녹두장군 했잖아요. 우리 그 저기에서 MBC요, KBS요, 보시오 뭐 했어요. 드라마로 한번 했죠. 드라마로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김경천 그 배우.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진 속상해. 청포장수. 나는 이 노래를 왜 이렇게 많이 들었고 왜 이렇게 많이 불렀고 왜 이렇게 많이 울었는지 사연도 모르고 울다가 이제서 보니까 참 어이가 없어요. 정해진 수순. 정해진 수순이었어. 장포장수 울고 간다. 전봉준은 당시 창과 칼을 맞지 않고 총구멍에서 불이 나오게 하는 재주가 있다는 신화의 주인공이 되어다. 이제 좀 신격화가 돼가지고 전봉준 장군에 대한 그게 많이 있었었죠. 근데 저는 어차피 고향이 전라도라 전주에서 있을 때도 누가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전봉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 노래
이 노래는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삶은 날마다 힘들 때마다 불렀던 것 같아, 이 노래를. 지금은 이제 내가 이걸 다시 알고 부르니까, 그때는 뭔지 모르게 그냥 울었어요. 항상 울었어요. 나만의 비밀이죠. 뭐. 왜 울었는지 몰랐어. 근데 지금 이거를 내가 하면 이게 뭔가 있구나 이게. 판결문에는 1895년 3월 29일이며 전봉준, 손아종, 최은성, 김덕영, 성도환 등 농민 투자자들에 대한 선고가 재판이고 법무하면 대신 서광범이, 협판 이재정이, 참의 정박이, 주가 김기조, 조용 오용묵, 그리고 일본 영사 우찌다 사다스찌가의 이름이 제37호 판결문에 등장을 하게. 이것도 우리의 위대한 전봉준을 겨우 3명이 해? 전봉준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는 법무하면 대신 서광범. 재판은 피고인 한 사람씩 법정에 들어와 선고를 받고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더라. 성도환의 뒤가 전봉준 차례였다. 피고 전봉준을 부대시 사형에 부대 참시했단 말이죠. 부대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부대시. 그죠? 여기 부대 참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아무 때나 확 한다 이런 얘기. 그리고 바로 죽였어요. 에 대한다. 부대시 사형이란 역사 시기를 가리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는 일로 봄과 여름철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가을철 추분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고 봄과 여름에는 안 했다고 합니다. 사형을. 근데 이거는 뭐예요? 지금 3월 29일이니까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가을까지 안 기다리고 바로 죽이는 걸 부대시 참시다 이럽니다. 시박대자와 같은 중대를 범한 죄인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듯 그렇다고 전봉준이 시박대제를 졌냐? 일본 놈들도 차마 죄 없는 우리 조선의 열사들을 죽이는 일에 차마 양심에 찔렸으리라. 만약에 전봉준이 그때 사형 선고를 받고 봄과 여름에는 사형을 안 하고 가을에까지 기다린다 하니까 가을에까지 기다렸으면 또 다른 일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창문을 부수고 가서 감옥을 뚫고 전봉준을 구해냈을 수도 있고. 부대 참시를 하는 바람에 그냥 하루 만에, 하루도 안 되죠.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순식간에 부대시 참수하여 하늘이 천인 공로할 사건을 덮고자 하였을 것이리라. 끝났어? 힘들다. 또 뭐냐? 아직도 전봉준 얘기가 나오는구나. 제후 155장 천주 대도소 도집장, 도집강이라고도 하죠. 집강이니까. 그게 뭐냐면 누구냐면은 그 전주 화약을 맺고 탐관우들을 색출해주고 패전개혁안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성이 민초들이 그 정치를 지방 정치를 다 지방 분권제죠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그거를 하자는 결의를 맺고 이제 전주 화약을 맺은 다음에 제1회 도집장이 누구랬죠? 소희호 경선사 작은 아버지가 이란 말이에요. 대도소 도집장 송희옥은 뭘 꿈꿨을까요? 관민상화를 꿈꾸는 거죠. 관민상화가 뭐죠? 관과 민이 한꺼번에 뭐한다? 서로 조화를 이룬다.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죠. 이 관민상화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지방분권제도를 왜 그때 지방분권제도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분권제도인데 이 대단한 그 뭐라 그래요? 이걸 보고 이상세계죠. 이상세계. 이상세계 아니야. 관과 민이 상하 서로 상자. 이가자는 얘기잖아. 관민상하. 관민이 서로 상하를 해줘서 대단한 이 관민상하를 꿈꾸는 이상세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벌써 언제 때야? 지금 우리나라 지방분권제도 생긴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미 이 관민상하를 꿈꾸면서 관과 민이 서로 하자, 상의해서 같이 하자, 뭐 이런 대단한 불뿌리 민주주의의 그 뿌리를 여기서 보게 되죠.
최초의 도집장이 이제 송이옥이야. 송이옥의 고향은 봉상면 구미리다. 이 봉상면 구미리가 어디죠? 전봉준이 고창에서 고창 당촌마을에서 태어나서 10개월밖에 안 된 핏덩이를 경호선사 아버지가 야 여기 말이야 봉상면 구미리에 성인이 태어난대. 성인출이라고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으니까 빨리 봉준이 핏덩이를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입성하게 된 것이 이 봉상면 구미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서울대학교 김상기 박사도 그렇지만 전봉준 장군 고향이 봉상면 구미리라는데 그건 아니고 태어난 장소는 고창군 당촌마을이라니까요. 그 당촌마을에서 성인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 왔는데 여기서 13세까지 사는 동안에 그 집터가 지금도 있어요. 그 이사 간 뒤로 비구니들이 거기를 갖고 놨더라고요. 제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뚫고 막 들어가요. 넓어요. 송이옥의 고향이 바로 봉상면 구밀이에요. 그러니까 경호선사의 고향은 뭐였죠? 우동면 우동리잖아요. 거기 봉동 우동면 우동리인데 옆 동네요. 걸어서 10분, 걸어서 10분. 차로 2분. 그곳은 전봉준의 어린 시절 고향으로 경호에 붙인 송두옥이 전봉준에 붙인 전창혁과 중마고요. 언제부터? 덕정마을에서 성인이 난다 그랬죠? 거기서 같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고창 당촌마을이 천안전 씨의 그 집성촌이 있었고 그 당촌마을에 누가 있었어요? 여산송 씨가 또 집성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친했다가 경호선사 아버지가 밀양박 씨, 그러니까 경호선사 어머니죠. 어머니 밀양박 씨를 익산군 왕궁면 거기에 또 밀양박 씨 집성촌이 있었는데 그리 시집을 가는 바람에 이사를 그리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호에 붙인 송덕이 전봉준에 붙인 전창혁과 중마교우로 전봉준이 태어나자마자 송덕이 성인이 출연한다는 이곳 구미리로 이사를 와야 된다라고 채근을 해가지고 또 전창혁도 풍수지리를 잘 보고 경호선사 아버지도 풍수지리를 잘 보고 그래서 둘이 왔는데 내가 보기로는 경호선사 아버지가 더 대단한 것 같아. 만약에 그거 한다면 당신이 이사가서 살면 되는데 근데 이미 경호선사는 경호선사 안에 고향 마을에 뭐가 있어? 거북바위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북바위에서 성인이 출연한다는 저기가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와서 다 쪼갰잖아요. 쪼갰는데 번개가 쳐가지고 도망갔답니다. 자국만 있어요. 자국 있어요. 그러니까 경호선사 아버지는 경호는 이미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성인이 출연할 거라고. 근데 그쪽에 봉상면 구미리에 있다더라 해가지고 전봉준을 불러들였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마을에 성인이 출연한다는 게 2개나 있으니까 성인이 둘이 출연해야지 어떡하겠는가. 좀 이상해요. 내가 가서 어이가 없는 게 이 촉이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하심을 하고 낮추고 어디를 찾아가? 경로당을 찾아갔죠. 경원사 고향 마을에 있는 오동면 원구암리 그냥 무조건 찾아가는 거죠. 근데 비가 와 가니까 붙인 게 붙이고 계셔 노인네들이. 아이고 어디서 왔어요? 저 민속학자인데요. 여기 혹시 뭐 성인이 출연한다는 뭐 그런 전설이 있나? 저기 있어 거북바위. 이래가지고 시작된 경호선사의 이거 경호선사 발자취 찾다가 10년 세월이 하루도 쉰 적이 없어.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전봉준이 태어나자마자 송덕이 선인이 출연한다는 이곳 구미리로 이사할 것을 권했어요. 전창익이 10개월 된 전봉준을 데리고 이곳을 이사를 해야 14세까지 살았어요. 전봉준은 서광범이 신부한 공촌에서 너 성이옥을 아느냐? 고 물었을 때 단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단칼로 안다고 했을까 모른다고 했을까?